엄마 죽고 나서 또 결혼을 하겠다고요? 엄마랑 살던 이 집에 새로운 여자를 들이겠다니. 절대 안 돼요. 밖에서만 만날 것이지. 늙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바람을 폈냐 뭐랬냐. 새로운 사람 만나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비한테 이러는 거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늦둥이 아들 녀석 하나 보며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다니 너무 비통합니다. 아내와 사별 후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천대받고, 그런 아들이 괘씸해 집 밖으로 쫓아낸 아버지,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여자와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까지.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아버지, 앞길을 막는 아들과 그 아들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 지금 당신의 속풀이 극장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요, 어떤 감정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울 일도 웃을 일도 설렐 일도 다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은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와 사별한 지 어느덧 8년째입니다. 급성 췌장암이었습니다. 발병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지요. 아내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고운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손. 많이 웃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늘 집안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대신 남을 돌보는 일엔 정성이 참 깊었습니다. 아들 도시락 싸면서 밥 위에 김가루로 하트를 그려주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마지막 몇 년간 유독 힘들어했습니다. 이유는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32, 제 늦둥이 외동아들입니다. 제 나이 35에 어렵게 얻은 아이. 그 시절에는 늦어도 한참 늦은 아이였죠. 그 애가 10살 무렵부터 아내는 자주 울었습니다. 중학교를 가서는 아내 말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애가 나를 엄마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야단치면 대들고 옆에 물건도 발로 차고 그래요. 사춘기라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대학생이 되어선 집에 오면 문만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말투는 날이 섰고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직접 손수 끓인 미역국을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생일이잖아. 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이야. 그 말에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지요. 생일이면 좀 나가서 외식도 하고 해야지 구질구질하게.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니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력했습니다. 가족이면서도 그 사이를 메우지 못하는 기분. 말없이 주방을 정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한겨울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염증으로 여겼지만 며칠을 넘기고 몇 번을 토하고 얼굴색이 좋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향했지요. 검사 결과는 급성 췌장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멍해졌고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형우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초췌해졌고 말수가 줄었고 통증은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변함없었습니다. 간병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하루 세끼 챙기던 엄마가 사라진 자리에 불편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마지막 생일날 무슨 날인지 기억도 못하는 아들놈이 옷을 챙겨 입고 나와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아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우도 속상하니까 그러겠지. 그때 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나 가고 나면 당신 밥은 누가 챙기지?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다 와. 그게 아내가 하는 마지막 농담이자 유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아들은 친구들 틈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보려 해도 아들놈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삶은 공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는 이 없는 집,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요. 밥을 해도 먹는 사람이 없고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휴대폰을 든 채 건성인 말투. 그런 아들에게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상할까, 혹여 집을 나가버릴까. 그 불안감에 제 감정은 늘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 모임에서 들려온 낯익은 이름. 경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니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경미 씨.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정한 머리카락, 살짝 굽은 어깨와 여전히 따뜻한 미소. 세월은 그녀에게 연륜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움을 남겨놓았더군요. 20살 무렵 1살 연상인 그녀와 나는 한창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집안 반대로 인해 헤어졌고 그 후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는 오랜만에 조심스레 안부를 나눴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만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경미 씨는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고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참 좋았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 저는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고르고 주름이 깊어진 눈가를 한 번 더 다듬게 되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미 씨라고 좋은 분이 있어. 가끔 만나고 있어. 그 말에 아들은 젓가락을 탁 놓고 말하더군요. 그딴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 집엔 데려오지 마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인생을 허락받아야 하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그 세월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미 씨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임 끝나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정도였는데 그게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어느 날은 아예 하루를 함께 보내기도 했지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없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조차 저에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으니까요. 경미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인 건 아니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서두르지 않고 꺼내는 사람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 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용수 씨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눈빛도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는 괜히 민망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말했습니다. 나 아직 누군가에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그 무렵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몇 해 아니 10년 20해라도 의지하고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오래고 그간 누구를 만난 적도 연애 감정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과의 단조로운 삶 속에 시간만 흘러간 느낌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경미 씨는 처음으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제 삶을 제 입으로 말해보기로. 하루는 저녁밥을 먹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미 씨랑 다시 살림을 꾸려보려고 한다. 숟가락을 들던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아주 짧았지만 제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혼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그제야 아들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이 집에서 나랑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지요. 절대 안 돼요. 아버지 그런 생각 당장 접으세요. 왜 안 되는데? 그 나이에 새 장가라니 남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이제 내 인생은 아들 기분 따라야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늦은 나이에 가진 첫아이라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애비한테 하는 소리가 뭐? 부끄러워. 그 순간부터 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고 아들은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거실에 나오니 아들이 TV를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다가 용기 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 사람이 좋다. 정말로. 아들은 리모컨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사세요. 이 집에서 나 혼자 살 테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 확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어릴 적부터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분이 있는 거고 낯선 여자 데리고 들어오는 거 불편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해 장만한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고 네가 여기서 살겠다? 예.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 말투에, 그 표정에 고작 내가 불편하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의 인생을 잘라내는 그 말에 화가 나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 하나 켜지 않은 채 아내와 함께 걸어 다녔던 그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식탁 옆 의자에 남아있는 아내의 쿠션,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경미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햇살이 따스하던 날이었지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저는 웃지도 못한 채 털어놨습니다. 경미 씨, 나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경미 씨는 말없이 제 손등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위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작정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합니다. 네. 금매로 내놓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집 팔았다. 진짜요? 그래. 다음 달엔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진짜 팔았다고요? 진짜다. 아버지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해요? 이 집은 제 고향이에요. 엄마랑 같이 살던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그제야 아들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후회인지 그냥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네 엄마와 내가 함께 만든 집이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 인생을 살 거다. 이젠 너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멈춰선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보려 해. 당신이 떠난 그날 이후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도 웃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창문 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잘했어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집을 떠나 내가 선택한 삶으로 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건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서류상 계약은 끝났지만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박스를 채우고 낡은 가구에 묻은 먼지를 털다 보니 이곳을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땐 소파도 없었고 식탁도 없었고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짜장면으로 축하했던 우리 둘. 그렇게 시작한 삶이 어느새 이토록 많은 짐을 쌓아놓고 끝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정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뚱히 서운하다는 얼굴만 하고 있었지요. 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경미 씨와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외곽 도시.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참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경미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역국 냄새는 눈물보다 미소를 먼저 끌어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경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엔 따뜻한 냄새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오래간만에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 삶은 조용했고 단정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서로 도우며 웃고 산책을 나가 손을 잡고 걸으며 여기 참 좋다는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날들이 제겐 너무도 낯설고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던 경미 씨가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용수 씨,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말이에요. 응, 따님. 그 아이가 사실은요. 그녀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당신 아이예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20살 무렵 우리가 헤어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때 집안 반대도 있었고 당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서 차마 말도 못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가진 걸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13살 되던 해 그 사람이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저 혼자 키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도 수진이는 당신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뿐인 줄 알았던 제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 딸이 내가 사랑했던 첫 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 나와 헤어져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을 그녀에게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렇게 우연처럼 다시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선 조용한 길. 늦은 시간이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저는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가 딸이라고 감히 무슨 자격으로 다가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수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고 지나쳐온 시간 동안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아빠라는 빈칸을 느끼며 자라온 건 아닐까. 며칠 후 경미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음 주에 이 근처로 출장 와요. 그래요? 혹시 같이 식사할래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만 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었다. 내가 알지 못한 내 아이의 얼굴을. 이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도, 경미 씨와의 새로운 삶도,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란 이름을 들은 뒤로 저는 매일 아침 낯선 긴장감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투를 쓰고 있을까? 무엇보다 나를 닮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미 씨는 전날 밤 식탁 위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수 씨, 제가 오늘은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수진이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알게 되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나라는 사람을 엄마의 친구로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아버지가 아닌 지인의 얼굴로 나가게 됐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경미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
사람을 볼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어릴 적 거울을 보다 우연히 발견한 제 얼굴의 특징들이 그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수진 씨.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랑 닮으셨네요. 그런가요? 그 아이가 웃으며 머리를 넘겼을 때 저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남은 혼란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 여행 얘기, 날씨 얘기. 그 모든 게 그토록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아이 인생의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비록 나는 아직 아버지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어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경미 씨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요? 딸이 엄마 얼굴을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 아이는 왠지 오늘 하루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했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마웠어요.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고 아이를 그냥 지켜봐 준 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오래 묵은 슬픔이 눈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하는 삶. 며칠이 지나고 오랜만에 휴대폰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그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우야, 응,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니? 그럭저럭요.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우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목소리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우야, 내 인생도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누구 탓도 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우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에 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 인생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말에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경미 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저녁이면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가끔 문자 한 통 보내고 명절 즈음이면 전화 한 통 오지만 예전처럼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진 않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의 위로인지 삶의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창밖에 해가 집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니 노을이 거실 한켠을 붉게 물들입니다. 저는 조용히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여보, 나 당신 말대로 새 인생을 살고 있어. 당신이 떠난 뒤 그늘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햇살 속으로 나가려고 해. 지난날 나 없이 힘든 시기를 지냈을 사람 좀 챙기고 갈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사연 속의 주인공입니다. 속풀이 극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풀이 극장에서 시원하게 보고 듣고 풀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답답한 당신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이웃들의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